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맞이한 설 연휴, 정치권은 민심을 잡기 위한 현장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을 맞은 정치권 움직임,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설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 이런 큰 명절 전에는 뭐 기차역에서 인사를 한다거나 대규모 뭐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거리두기 문제도 있고 방역 문제도 있고 대대적으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은 뭐 가십니다만은 그것을 자제를 권고한 정부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역에 나가서 정당의 지도부들이 이렇게 인사 올리고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우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런 차제에 여당의 지도부들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정도 잡지 않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이제 4월 달 되면 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설 민심 잡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개별 후보들 중심으로 이렇게 타겟팅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모임들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년처럼 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까지는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은 규모의 가족들이 모여서 고향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른바 우리가 다루는 이제 정치적 쟁점 같은 건 아마 국민들께서 좀 식상해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과 뭐 법원 문제라든지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판사 탄핵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모이면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너 자식들이나 조카들한테 취직했냐? 그 물어보는 거고 취직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 나올 테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 사업하다 망했다더라 뭐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야기 나올 테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나온 통계가 요즘 유의미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달 1월 달에 고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한 달 새에 줄었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 그다음에 실업자가 157만 명인데 이게 실업률이 뭐 5.7%인데 이게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든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대화가 집중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대책을 누가 내놓을 거냐는 그런 판단, 위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런 평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질 거 아닌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고 봐요, 결국. 네.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설 표정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는 4월 달에 대한민국 수도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오고 갈 것 같은데 현재 지지율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뒤바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들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서울은 아직까지 이제 야권의 후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양자 대결 혹은 삼자 대결에서 여야가 초박빙의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또 부산의 경우는 조금 이제 뭐 가덕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야당이 좀 우세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산의 경우에도 야당에 대한 말하자면 좀 부산 시민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팽팽한 그런 접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야당이 좀 우세한 것 아니냐 이런 그 판단을 해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도 부산이시니까 부산 지점을 민심을 많이 아실 텐데 저는 결국은 처음부터 부산에 대한 여론조사는 결국은 그때 나온 야당의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저는 결국은 그리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긴급 내려가서 진화를 한 거예요.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먹혀드는 단계였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가서 그거에다가 해저 터널하고 또 부산 특별도시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겨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겨우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거로 보이는 거고 서울은 결국은 이제 아시는 대로 야권에서는 단일화 다시 말하면은 3월 1일까지 금태섭 전 의원하고 안철수 당대표가 대표 간의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3지대 단일화가 3월 1일까지 이루어지고 그중에 한 분하고 또 3월 4일 날 결정되는 국민의힘 후보 간에 다시 말하면 그 2단계 단일화 되는지 그게 가장 야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단일화는 되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은 3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의 기대와는 달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물론 야권의 흐름 그 영역 속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서 실으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큰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은 네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두 후보들이 앞서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 이제 그리고 실제로 여전히 이제 뭐 선거의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거의 대다수의 구청장, 대다수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구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 한계인데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초박빙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봤을 때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조직력이 우세한 곳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되어지고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를 제외한 많은 25개 구 중에 절대 다수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란 조직 그리고 최근에 물론 그런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호남에 가서 호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호남 자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민심을 다독거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의 말하자면 그 촘촘한 조직적 결합도 로얄티가 선거의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특히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찾은 것은 설 연휴 어떻게 보면 서울과 지방의 그 민심이 섞여서 또 다른 민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국을 그동안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고려됐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도 고려됐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호남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호남 후보에 대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신뢰가 좀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호남에서조차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가 높은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가 두 분 호남 출신으로서의 다시 그런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다목적적인 어떤 효과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자기 특화된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이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 어떻게 보면 이제 항목이다. 자기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할 텐데 이른바 트레이드마크가 네.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기본소득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본소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전 국민에 대해서 가구가 아니고 대해서 일을 하건 안 하건 정부가 계속 그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기본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해줘서 현금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건데 남는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복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기자는 자꾸 복지도 하고 이것도 주겠다는 기본소득도 주겠다는 건데 그건 양립 불가능해요. 대부분 그냥 복지를 없애는 대신 행정 비용도 없애고 거기다 기본소득을 하자는 게 원론적인 말이 맞는 것도 세금을 안 걷고 더 안 걷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걷어도 있는 사람들한테 부자들한테 더 걷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그것도 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 요소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거.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그건데 아마 이재명 지사는 결국은 그래 해도 아마 모든 국민들이 돈 주겠다는데 나를 더 많이 지지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성행하면서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정부가 아예 책임져주라는 논리인데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일자리가 생기고 또 다른 기업이 그 어떤 산업형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가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한 달에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전 국민한테 보장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계산루가 해보니까 320조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세금도 안 올리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허점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재원 마련 방안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그 면면을 좀 보면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임종석 대통령 전 그 비서실장까지 비판의 가세를 했습니다. 네. 이 세 분 모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좀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난번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뭐 호감도가 낮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분 다 한 분 이제 이낙연 그 대표도 전 총리이고 현 정부의 그리고 현 총리 또 바로 현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책임지고 간다는 물론 저 이재명 지사도 어떤 지방 정부의 책임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이라든지 국가의 집행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라든지 그런 다른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정부가 소득을 가졌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그 일자리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과세를 해서 나눠준다. 내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가 돈을 벌었으니까 혹은 기업이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도돌려준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라고는 특유의 단기적인 어떤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은 선이고 혹은 보편적 복지는 선이고 차별적 복지는 악이다라는 문제적이나 구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안정된 소득 속에서 기본소득제를 단기적으로 쓸 수도 있고 보편적 복지 카드나 차별적 복지 카드를 섞어 쓸 수 있는 게 맞지 무조건 기본소득은 선이고 차별복지는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대선 경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신경전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친문의 견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다. 그 지지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제가 볼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논쟁에 툭 끼어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는 어찌됐건 비현실성을 주장하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본소득 미국 알라스카에서만 하는 겁니다. 왜? 알라스카는 아시는 대로 기름이 있으니까 그 수출해서 나온 이득을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알다시피 정세균 총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너무 포퓰리즘 요소가 많다고 공격하는데 임종석 실장이 이제 끼어드는 거 보고 첫째는 임종석 실장이 뭐 다른 꿈이 있나? 다시 말하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면 생각이 있나? 그래서 표적을 이재명 지사로 잡은 거냐 하는 느낌이 하나 들었고 아니면 조율된 거냐? 다시 말하면 이른바 문 대통령과 측근들 사이에서 이재명 지사의 저런 논리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판단에서
임종석 실장이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임종석 실장의 한 말 중에 재밌는 게 결국 이제 교황께서도 이재명 지사는 그 기본소득을 교황이 지지했다고 했지만 임종석 실장이 그건 자기가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그랬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고 기본 임금이다. 유니버설 베이직 임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논리적이고도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문 대통령 진영과 이재명 지사 간에 뭐가 정치적으로 뭐가 오가는 것 아니냐는 저도 유심히 보겠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조금은 지점이 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거든요. 이게 선별 지원, 그러니까 피해를 더 많이 입으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줄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와 여당 사이에 시각 차이가 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100%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이제 3월까지 풀겠다는 거고 다만 지금 거의 한 97% 가까이 다 말하자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3차 지원금도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4차 지원금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어떤 4차 지원금에 대한 또 혹은 추경에 대한 조기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 보편적으로 다 지난 총선 때 그랬죠. 야당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고 여당이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보편적으로 줬을 때 경기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주는 게 좋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편적인 그 흐름을 속에서 전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순환을 돌리는 것보다도 굉장히 말하자면 뭐 자영업자라든지 완전히 폐업에 문 닫아가는 거의 쓰러져가는 뭐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선별적 직업을 먼저 하고 그분들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력이 좀 생기면 말하자면 보편적 지원이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것도 아마 실제적으로 좀 정부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새롭게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뿌리는 방식 두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고려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의원님께서는 선별 지원을 먼저 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여력이 있을 경우에 보편 지원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좀 김 의원이 정확히 설명하셨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거나 할 것은 전혀 아니다. 저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이거는 대통령과 정부 그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책임지는 위치에서 그래서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 굳이 따지자면 제한된 한정된 재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써달라. 다시 말하면 어려운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업자들한테 필요한 사람에게도 두텁게 가야 된다는 논리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야당이 할 태도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가 결정할 거다,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길게 봐야 될 게 저는 이 대목이에요. 결국은 지금 K 양극화, K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금만 갖고 할 거냐? 이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그렇게 살게 자꾸 되는 이 위로 K자 말씀이신 오른쪽으로 거죠? 올라가고 하향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 아시는데 이번에도 통계에 나왔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 다시 말하면서 집에서 쉬거나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약 350만 명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요. 이걸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저도 겪어봤습니다만 실업급여 좀 실업급여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오히려 좀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 대책,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 이런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선별 지원에 방점을 좀 찍고 재정 여건이 고려됐을 때 보편 지원은 추가적으로 그 향후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차피 제가 이제 서울시, 부산시를 보니까요. 서울시 예산과 부산시 예산도 거의 다 홀딩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다 추경때 하겠다. 시장 선거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서울시나 부산시가 갔던 재정적인 활동을 통한 시재정을 통한 활동들이 거의 중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말하면 3월 말 이어서 4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조기에 좀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합의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 볼륨 자체가 뭐 3조든 2조든 간에 어차피 써야 될 것이라면 조기 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돌아가는 걸 관찰해 보면 이낙연 대표가 왜 국회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하고 전국민 지원을 함께 투태를 고려하겠다는데 대략 금액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게 20조 원 되는가 20조 원. 20조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국채를 발행하자 이런 시점인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3차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4차를 20조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당의 요구를 이른바 정부의 국간직 입장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은 또 애매하게 재정 부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놓으시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서는 4차 재원지원금 규모나 이런 것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회의하는 데서 거기서 결정해서 정부와 여당에 통보하는 게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주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그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야당 쪽에서는 뭐 탄핵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또 여러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탄핵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야당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탄핵을 하고 나면 다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야당의 계산법으로 보면 2023년에 끝나야 될 임기가 3년 더 말하자면 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대법원장이 2026년까지 가는 것은 못 보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법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방패막이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도 조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테러를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야 간에 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1인 시위 이런 것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일 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목소리를 내놨는데 야당에서는 1인 시위를 계속 당분간 하는 겁니까? 할 것 같더라고요. 계속 하는데 이 상식계에서 보면 이런 거죠. 대법원장께서 거짓말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과 판사 뭐 이렇게 사법으로 대표되는 게 허리를 뭐라는 거야? 신뢰와 권위잖아요. 신뢰와 권위. 믿음이 가야 되는데 대법원장께서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 전에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하시지만 그 기억 못 하실 내용도 아닌데 그럼 뭐지 탄핵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표를 못 받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바로 그 임성근 부장이 녹취록 하면서 거짓말 탈로났고 또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대법원에서 국회에 보낸 답변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여당에 대한 어떻게 굴종적 태도랄까 저렇게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당신 내가 사표 받으면은
무슨 소리 듣겠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분이 국회, 다른 어떤 저 3부 중에 하나의 국회. 그 중에서도 여당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는 부분. 따라서 개인적으로 거짓말한 것, 국회에 거짓말한 것. 그다음에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분을 어떻게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의 대표 얼굴이다.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의 얼굴이다. 우리의 대표다라고 믿고 따를까 저는 회의적이죠. 네, 의원님께 하나만 추가적으로 궁금증을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1인 시위 보면 편말에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법원장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차기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내심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퇴를 말하고 있지만 진정 원하는 건 사퇴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이슈화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사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본인이 결단을 해줘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요. 근데 야당에서 그걸 뭐 두려워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후임 대법원장이 뽑히는 문제에 대해서야 그거는 야당이 논의할 바가 아닌 거고 저는 분명히 사퇴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의원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 없이 사퇴하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아무래도 톤 다운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시네요, 두 분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